잠시 후 2부 홈커밍데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졸업 전문 선배님들 및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존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부 로스트 체스네스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변무빈 교수님의 식당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이 와중에 식당이라는 게 되게 좀 나는 뭐 그럴 때 아주 이게 해야 된다니까 나는 자꾸 노래를 좋아하는 게 많았는데 근데 그냥 이게 다들 뭐 특강할 줄은 아니고 한 3, 4년 전에 어디 학술지에 발표한 거였는데 그 여러분들이 중에서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우리 동문들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내 그냥 뭐 항상 그렇지만은 내 얘기가 뭐 맞다는 얘기 아니라 내 의견이라는 얘기지 내 의견이 좋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스케줄 보니까 4시 15분부터 4시 50분까지 나는데 그건 그렇게 긴 얘기할 건 아니고 내가 딱 얘기해서만 10분이면 딱 끝나겠는데 사실 결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만 듣긴 좀 그렇으니까 잠깐 한 15분 정도 넘으면 그만하라고 지금 들으라고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관심이 갖고 있는 거 이때 그거 쓸 때 관심이 갖고 있는 건 뭐였냐면은 그 우리나라 우리 지역사회 지역복지관의 어떤 뭐랄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에 연결시켰냐면은 아동학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 문제를 이제 관여하는 뭐 우리 아는 여러 아동보호센터라든가 뭐 아동보호기관들이 많은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아동학대의 원인 같은 걸 다 배우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문제예요, 그렇죠? 아직 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 정도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런 다양한 문제를 커버하기에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 같은 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중심 지역에서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아동학대라든가 하여튼 뭐 아동 방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쓴 거였어요. 내가 이제 잠깐 보면 여기 올해 6월 25일 날 아직 책은 안 나왔던데 6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다 이제 제출한 이제 그 보고서가 아니고 이제 보고 매스컴에게 나눠주는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아직 확정된 그런 뭐 통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2019년도 아동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대요. 근데 작년에 학대를 죽은 아이들이 43명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 애들이 참 세상을 떠났는데 2018년에 28명이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대요. 15명이 더 늘었어. 작년에 그러니까 43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2019년도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2%가 늘었어요. 뭐 신고했다고 아동학대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절대적 숫자에서 늘었겠죠. 그래서 몇 번에 더 늘었으면 이렇게 이제 계속 늘고 있어요. 그죠? 아동학대라든가 뭐 아동학대를 통해서 애들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명에서 16명에서 뭐 아까 얘기한 28명에서 43명이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세상 떠나지 않았더라도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기에는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하여튼 아동 방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왔어요.
보면 뭐 굳이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2014년도부터 아동학대 범죄특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 처벌 같은 거 중범죄로 이제 다뤄가고 형사적 처벌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처벌 규정도 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형사적 처벌을 하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보호기관들도 계속 진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올해 말고 2019년 보니까 58개의 아동보호기관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아동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원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아동학대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에 있는 아동보호체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아동보호기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것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실천적, 제도적인 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의 계획과 실천적 차원의 계획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쓴 글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은 대부분 학대 가정 비용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이제 학대 대부분의 당시 부모들인데 또 아까 그 43명 아이들 작년에 세상 떠났다는데 그 친구들의 그 아이들의 그 부모를 보면 다 젊은 부모들이에요. 젊은 뭐 20대 초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가끔 매스컴에서 보지만 미성년 친구들 있잖아요. 그 미성년 아이들이 이제 아이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 것처럼 미성년 부모의 학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한 아이를 학대를 사망시키는 그런 거는 꽤 미성년 부모들의 저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 또 학대 행위자가 받는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여기 통계 나온 건데 우리 저기 그 궁극에서 나온 건데 아동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아주 30% 넘고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 실업이라든가 빈곤 이런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서 뭐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를 보면은 한 10년 전 정도 그걸 보면은 아동의 학대하면서 가장 큰 게 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기술적 특성 또는 알코올 남용, 뭐 약물 남용 이런 것이 가장 컸는데 요새 와서는 개인과 환경과의 발생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런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이제 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보니까 그건 많은데 그건 내가 이거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내가 포커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 어떤 지역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0.2%예요. 그리고 재학대자의 같은 경우는 0%에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공 또는 민간기관 간의 협력 또는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0.2%랑 0%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아동보호 전문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담 서비스더라. 상담 서비스가 그냥 거의 뭐 대부분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 서비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예방적 상담 서비스도 아니고 예방적 성격의 것도 아니고 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후적 성격 서비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전 예방적 성격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등등.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가 갖고 아동학대 문제를 개입하기에는 택도 문제입니다.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여기 또 아동보호 서비스 문제를 쭉 써놨는데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보면 상담원들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시고 있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조사 연구한 결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게 어떤 거냐면 피학대 아동과 학대 행위하고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고립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하고 해결하는데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를 어떻게 아동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의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아동 보호 전문가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하면서 그것에 상담했겠지.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분들이 또 제안을 하는데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이 같이 연계하고 협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공공과 민간기관들의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해야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주도성 같은 거를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지역사회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 알 테니까. 그다음 결국 뭐냐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선행 연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어떤 심리사회적 적응이라든가 자기 통제력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행동, 부모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동 보호라든가 또는 아동 학대에 관련해서 지역사회 역할과 기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고 뭐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접근 방식의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눈치챘겠지만 주민 참여겠죠. 주민 참여.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가 혼자서 주민들은 관심 없는데 그리고 또 어느 집에서 학대하고 어느 집에서 뭐 애들 막 다루는지는 옆집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신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럴 거 아주 태반일 거란 말이지. 일반적인 현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 참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신고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뭐 여러분들이 책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주민 참여를 통해서 뭐 회복력도 향상시키고 개인적 회복력도 향상시키고 지역적 회복력도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서 뭐 지역사회 또는 개인적 인파워먼트가 일어나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은 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참여를 통해서 또 스스로에 대한 추동이 되는 거라고 추동이 되고 모티베이션 생겨하고 문제를 이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반격 조건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이죠. 그렇죠? 요새 말 많이 하는 네트워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효과 같은 건 주로 이 네트워킹 형성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화 과정,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건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의 그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접근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트워킹의 구축과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접근, 또는 지역사회 중심 접근 방식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장에 따르면. 뭐 근데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연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이랑 조정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를 본다면은 이 효율 접근 용이성 같은 거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금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나 아동에게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 접근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반의 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인 방법은 뭐냐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론 배울 때 기억은 여기서 행정론 배우는데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
기억 안 날 거야. 이 칸이라든가 카메론이나 카모마이라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적 구조 변화 전략과 사례 중심 전략이에요. 행정적 구조 변화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조정이에요. 구조 조정.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 또는 민간 기관들을 구조 조정하는 거란 말이죠. 역할과 기능 같은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사회관리 서비스를 전한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입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은 역할과 기능을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기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역 조직화 기능 같은 건 거의 안 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사례관리 기능,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주로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공적 부여받는 그런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을 사회복지의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역 조직화 기능 같은 것들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지역 조직화 기능 같은 거를 시작하고 뭐냐면은 서비스 지역사회에 대한 또 위험 요인 높은 리스크 팩터 높은 그런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발굴하고 와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 있잖아요. 경제, 사회, 개인적, 가족 기능 강화 등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론과 현실은 틀리겠지만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복지관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병원도 되고 보건소도 되고 아동상담센터 가정상담센터 복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지역복지관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에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지역복지관이.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제자들이 보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지역사회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큰 차별이 없어요. A, B, C, D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겠지. 이쪽 지역의 한계가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차별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기관이 지금 제공하는 어떤 직접적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떤 아까 얘기한 서비스의 어떤 연계 조정을 통해서 분산시키고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원래 법에도 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지역 조직화 기능 같은 것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또는 사례관리 기능 이렇게 여러 다른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감독한다는 표현은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재하는 어떤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주장이죠. 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교육 프로그램, 주민교육 프로그램, 또 아니면 또 각 기관의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재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담당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까 주민교육 같은 거는 아동학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왔지만은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의 적절성, 서비스의 통합성 같은 거를 이제 담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회복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통합 관리 기능을 하고 저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여기 나온 것이 예를 들면은 아동복지관에서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대 사례, 뭐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서 건강가족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보건소, 보육시설, 병원 이런 데와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다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관리 서비스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중심이라 했으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전문가 또는 뭐 준전문가, 파프로페셔널들, 그런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짜고 가정봉사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가정봉사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사례관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입하는 것이 어떤 효과성, 가정방문 서비스의 효과성 같은 것, 효과성을 좀 제고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결과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 이런 결과 조사가 많은데 보니까 좀 오래된 거지만 2003년도 얘기지만은 가정방문 서비스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파악해서 부모의 양육 행동 변화와 아동학대 발생 감소에 아주 커다란 영향이 있다,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길어졌는데 대충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에 하고 있는 그런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보호와 학대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관심 같은 건 커졌지만 결국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관계된 가족과 개인의 문제를 국한시켜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꾸 아까 얘기했던 법에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든가 그런 거 형사적 처벌 강화시키고 그런 법의 의존을 도리어 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형사적 처벌 같은 거 도입했으면은 아동학대 같은 거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이들이 사망한 아이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법과 기존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것은 뭐 역시 너무 서비스 공급자 위주다. 표기화된 서비스다, 정의화된 서비스죠. 뻔한 서비스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성, 효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좀 구조조정해보자. 근데 그냥 그거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어떤 뭐랄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지역사회복지관 등은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중심, 거점초로서 바꿔버리고 또 뭐 지역의 조직화 기능 같은 걸 강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떨까라는 아까 지원을 이제 하는 거고요. 결혼해서 또 실천적 차원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연계, 그런 기관들의 연계를 전제로 해서 가정방문 서비스, 또 가정방문 서비스와 연계해서 또 사회관리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아동방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지원을 하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겠죠.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하면은 구조조정 반대하죠. 보통 구조조정 찬성하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우리 하면서 구조조정 그럼 민족장, 물적장에 어떤 변동이 있는 거니까 그 찬성하기 쉽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어떤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많이 했네, 그렇죠? 주장하지 말라고. 네? 그냥 내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니까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강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좀 특강할 그런 주제가 내가 갖고 있지 않아. 주로 주제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특강을 준비해주신 변보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Q&A 시작에 앞서 행사장 준비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학생의 임원들은 단상위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졸업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주실 7분의 선배님들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나오네. 다 나오네. 순서가 있나요? 네. 제가 호명해 드릴까요? 네네네. 네. 98학번 김광석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05학번 김영지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05학번 김정태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05학번 강인용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10학번 송경서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13학번 고인석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Q&A는 6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3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9학번 김다나 학우께서는 노인 장기 요양제도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고 김광석 선배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되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다나 학우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번 김다나 학생. 저는 장기 요양기관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을 하시면서 뿌듯했던 사례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혹시 그 답변지들 혹시 다들 예. 저는 논산 양촌에서 청천한 노인자분 요양원이라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다 보니까 주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을 생각하고요. 뿌듯하다고 하시면 저도 보람된다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제가 지금 돌봐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해요. 물론 여기 다 필드에서 경험해 보시고 하시겠지만, 집에 이제 제가 위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 브레이크가 될 서비스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일단 집 안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방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거 안에서 어르신이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 쪽이다 보니까 노인 대상이죠. 노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평생을 살아왔던 방법과 생활이 있었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치매라든가 개인적인 몸이 불편해진 상황에서 자기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많이, 그리고 또 청결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분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고마워하거나 또 행복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또 가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더욱더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개입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렇다고 또 면이나 그쪽에서 뭐 전담 공무원이나 그쪽에서는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가족들도 거기 개입을 안 합니다. 버리고 버렸다기는 좀 그렇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놨다고 봐야죠. 개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때 그분들이 고마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호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알고 계시죠.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좀 더 윤택해지시고 좀 더 나은 삶을 사신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르신이 웃어주시고 조금씩 변해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예, 처음과 다르고 처음에 개입할 때 물론 뭐 소리도 지르시거나 오지 말라고 하시거나 뭐 밀어내시는데 그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다시 좀 저희를 뭐 받아주시거나 안아주시고 할 때 그때가 굉장히 큰 보람이 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가장 신경 써서 케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와 그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로나 이게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건 코로나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부터 코로나라는 문제가 발생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슈화되고 하는 장기요양적 시설과 시설 쪽이죠. 요양병원, 요양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가장 그 전파력이 강하고 가장 위험군이며 질병이 취약하고 가장 고위험도 전파가 슈퍼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아예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낙인이 좀 찍혔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저도 사실 여기 오는 것 자체도 오면은 안 된다고 일단은 많은 만류가 있어요. 그런 장기요양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에서도 아예 공분이 내려옵니다. 아예 절대적으로 외국인들 만나는 곳에 가지 말라고 아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노출된다고 해도 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이죠. 다 그냥 바로 코호트 경리 다 들어가고 하겠죠. 예, 그것처럼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건강, 특히나 건강 이런 환절기 때 벌써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지금 어르신들이 또 뭐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 계시고 많이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하신데 그만큼 환절기가 제일 어렵고 무서운 건데 독감은 뭐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환절기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늘 건강하시는데 갑자기 저녁에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것도 많이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또 더 힘든 거라면은 또 이런 것 아까 코로나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옵니다만 안 좋은 소문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전파돼요. 뭐 하나가 딱 던져지면 청사랑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또 뭐해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확진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뭐 하면서 어제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나섰어요.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납니다. 저희들 그거 하면 진짜 100번, 200번? 뭐 그렇게 전화가 계속 와요. 업무를 못 해쳐요. 그냥 아예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이상한 소문 하나가 던져지면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위험성 그것으로 노출돼 있고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 이제 학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어르신에 대해서 학대한다고 하면 굉장히 나쁜 거고 해서는 안 될 걸로 해서 지원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처가 더라고요. 좀 신체가 건강하시거나 좀 난폭하신 치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관리하신 요양보호사나 사역자들은 여자고 좀 왜소하실 수도 있고 한데 난폭하시고 강한 어르신이 뭐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폭행을 하면 폭력을 당해야 되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해도 호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참아라, 이해해라, 원래 이런 분이다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좀 저희가 그것 때문에도 그 서비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매뉴얼들을 많이 좀 개발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학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저희가 이제 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4년제라서 저희가 특히 더 집중해서 학습해야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생각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생각해서 노인 쪽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꿈은 사실 아동 청소년 쪽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고 그쪽에 관여하고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노인 쪽에 처음 이제 실습을 하게 되고 노인복지관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노인 쪽에 내 비전이 맞구나라는 좀 어린이와 청소년과 노인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좀 느끼게 됐어요. 그 아이들 떼쓰는 거나 어르신 떼쓰는 거나 똑같고 아이들 배고프고 밥 달라는 거나 어르신 밥 달라는 거나 똑같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웃는 미소가 또 아이들 웃는 거랑 어르신 웃는 거랑 참 천지단만하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좀 노인 쪽으로 비전을 좀 저도 잡게 됐고 지금 올해도록 지금 계속 여태까지 노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인 쪽 일단은 뭐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비전은 확실히 있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좀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서 나무를 하나를 심었을 때 이게 나무를 비교하자면 이 나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나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가꾸어지고 노인복지 쪽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어떤 분야로 해야 된다라고 답은 저도 정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나무를 해서 꾸준히 키워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1년, 2년을 해서 안 되고 좀 하다 보면 1년에서 좀 그렇고 2년 하다, 3년 하다, 5년 정도 하고 그런데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나무가 성장돼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당장 이거 하면 돈 돼, 저거 하면 돈 돼.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형 쪽도 무분별하게 좀 많은 난립으로 많이 계획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회복지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제 대학을 정확히 나오고 했던 저희가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경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사의 현장에서의 기술을 잘 내는 게 중요해요. 그때 경험을 통해 배운 걸 통해서 잘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고 하는 게 부분이죠. 물론 그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나중에는 딱 봐도 그냥 편하게 어르신에게 어떤 게 필요하구나 어떤 걸 해줘야겠구나 바로 알 수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걸 해요 저걸 해요를 많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단계별로 있죠. 장기요양은 센터와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노인복지관과 다르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여유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면 노인 장기요양 쪽은 부가 있고 없고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만 있다면 누구든지 돈이 많건 적건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생기게 되면서 어르신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센터 쪽이라면 일단 제일 이제 처음 이제 방문 요양 쪽부터 시작하고 요양 쪽에서 커 나가면서 한
나가면서 이제 주간보호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주간보호도 이제 어렵지 않게 임대를 해서 전세든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시작을 해서 주간보호 쪽 하다 보면 굉장히 그때부터 더 활성화되게 장기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시설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시설적으로 돌리게 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성 부담을 좀 안아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가 건물이어야 되고 자기 소유의 건물과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을 이제 24시간 케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때 완벽하게 이제 해나고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부분 17학번 김가영하고가 김영지 선배님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김가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분야는 사회보장 정보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사회보장 정보에 들어본 적 있고 배워서 주신데 생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사회보장 정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건강학번 김영지입니다. 네, 일단 한국사회보장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공공기관이자 공공기관이자 준정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기타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다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현장의 시설들에 대한 정보와 운영에 대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정보원에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선별하고 지원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사각지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좀 여러분들한테 몸소 좀 다가왔던 역할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족 부모님이라던가 해가지고 코로나 긴급 지원금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상 선정이라던가 그런 거랑 지급 관련된 건 다 저희 정보원에서 했고요. 요새 이제 술집이라던가 이제 가게 식당 가실 때 QR코드 찍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QR코드에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 쪽에서 개발했고 거기에 찍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지금 저희 정보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저희 정보원에서 보건복지부라던가 이제 필요한 정보기관에다가 이렇게 좀 협력해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원에서 이제 시설 사회서비스 평가부에서 좀 업무를 하고 있고 맡고 있는 역할은 그 부 안에서 시설평가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현장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거주시설, 운동생활가정 등등이 이제 시설 이용들이 많은데 총 13개 유형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3년 로테이션으로 평가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가에 관련된 지표 개발이라던가 이제 평가하시는 위원 선발 그리고 평가 진행 그리고 그 시설들의 이제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등을 하고 있고 결과 분석에 따라서 이제 좀 우수한 등급을 받은 시설한테는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이고 좀 운영하시는데 힘드셔가지고 좀 평가등급이 낮은 시설은 그 어려움이 뭔지 또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문이라던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취업을 하려면 혹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건대 사람사회복지학과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1급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복지 마인드도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복지 정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활동 나가서 그냥 시간 때우지 마시고요. 그 현장에 대한 운영이라던가 그런 걸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좀 형식적인 답변이었고요. 정확하게 그냥 저희 원 채용 지금 기준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류 전형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2,000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을 그렇게 해서 좀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이 있어서 NCS 관련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전형인데, 역량개발 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이제 PT나 그리고 좀 지원자끼리 토론을 좀 진행을 해요. 토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거를 진행을 되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저희 원이 아닌 뭐 어디를 가시던지 준비하실 때 기존에 올라와 있던 채용 공고들이라던가 그런 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어떤 걸 좀 보는지 그런 걸 미리미리 좀 확인하셔서 거기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정보에 하시면서 혹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하면서 보람을 가장 느낄 때는 흔히 그런 말 있죠.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직원들은 철밥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급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힐 때, 저는 보람을 좀 느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시설 이제 평가 쪽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확실히 그 시설 현장에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제 물적 자원으로 인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 등급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평가 등급을 좀 낮게 받으시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좀 자문 받고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평가라든가 나중에 이제 점검을 했을 때 그 등급이 좀 상승되면서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좀 운영하는데 더 그런 저희가 좀 역할을 제가 해드렸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부분 19학번 이다영 학우가 김정태 선배님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써? 가야 돼. 마이크 써? 우선 저도 이게 첫 직장이고 현재도 만족하고 있고
예, 다음 생에 안 태어나겠지만 예, 이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과목이 아예 5과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현재는 원래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에 이제 선택 과목 뭐 수학이나 사회나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뭐 행정법, 행정학 2가지를 선택해서였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22년부터 다시 5과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어, 영어, 한국사 꼭 하고 사회복지 아까 어제 여기 배운 거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하시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는데 22년부터는 행정법 총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공부하는 행정법 총론은 처음이어서 좀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냥 공부한 처음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 공부 방법은 사실 저는 시험 일정이 얼마나 남았다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장수 그렇게 하진 않아서 보통은 뭐 노량진이나 뭐 인강을 듣는데 과목 책들이 다 두껍거든요. 몇 권 되고 사실 그걸 다 보고 머리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사법 시험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책을 간단간단하게 여러 번 저는 보는 걸 더 했고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그걸 통해서 또 오답노트 뭐 이런 걸 해서 하면은 그것 또한 더 책 한 권이 되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는 뭐 시험 응시하는 그 사이버 뭐 국가고시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기출문제 지금까지 걸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부분 18학번 성재현 마구가 강인용 선배님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파학번 성지영입니다.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 배운 것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학번 강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버지하고 지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 아니면 관입관광 이쪽에 의학이나 방송 그리고 학교 기자재 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서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를 처음 배우게 될 때 항상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라포 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라포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제 업무나 그분들 업무 같은 경우에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돼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한 것보다 이제 제가 또 부산에 지금 직장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데 지역사회 특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선배님들 앞에서 학생 앞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한
민망한데, 네,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 저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침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지는 못했고 겪어본 적이 아직 없긴 한데요.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화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네, 흥분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럴 때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일단은 사회복지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제 생각이었어요. 네, 어르신들께서 화를 내시거나 흥분하시거나 할 때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좀 융통성 있는 센스 있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저 같은 사회초년생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셨고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소속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드리고 이해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이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졸업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로스티드 체스너트 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사회복지학과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수연이었습니다. 네, 강의실에 계시는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들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이 풍성한 음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선배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은 맛있는 식사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문 선배님, 네. 단체 사진 한번 찍. 여기에